돈 걱정 없는 삶, 우리도 가능할까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명상으로 자신의 인생을 재설계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명상은 뇌의 구조를 바꾸고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실제로 뇌과학은 명상이 돈 걱정 없는 삶으로 가는 강력한 도구임을 증명했죠. 오늘 영상에서 그 증명이 담긴 책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단순히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곰팡이 핀 벽지의 단칸방에서 시작해 지금은 서울 성수동의 한강뷰 아파트에 사는 작가이자 의사 이하영. 10억 원의 빚을 3년 만에 갚고 경제적 자유를 누린 수리아 킴. 어릴 때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했지만 지금은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푸야오 그룹을 이끄는 차오더왕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명상을 통해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점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명상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일, 즉 내면 소통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 소통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명상을 통해 여러분이 돈 걱정 없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드리고 영상의 마지막 여러분이 명상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연세대학교 교수이자 뇌과학과 분석 기법을 이용해 명상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시는 김주환님의 내면 소통입니다. 23년 2월 27일에 인플루엔셜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책은 700쪽이 넘는 유명한 벽돌책입니다. 초격차의 저자인 전 삼성전자 부회장 권오연님, 배달의 민족 의장 김봉진님, 김미경의 마흔 수업의 김미경님 등 수많은 사람들이 추천서를 쓴 책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명상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이 우리 삶을 바꾸는 이유는 뇌의 구조와 기능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뇌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되는데요. 바로 말을 하는 데 관여하는 브로카 영역과 말을 이해하는 데 관여하는 베르니케 영역입니다. 놀라운 점은 우리가 명상을 통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할 때도 이 두 영역이 똑같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뇌는 명상을 실제 대화로 인식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명상을 통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자신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행동이 뇌에서 실제로 행위로 기록된다는 뜻입니다. 언어학에서는 이를 스피치 액트, 행위로서의 말하기라고 부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뇌의 또 다른 중요한 부위인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전전두 피질은 감정 조절, 판단, 목표 설정 등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관여하는 영역입니다. 명상을 통해 전전두 피질을 자극하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명상이 단순히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뇌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명상을 통해 내가 원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가면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뇌는 명상 속에서 그려진 미래를 이미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부정적 생각에 빠질 때도 긍정적 상상을 할 때도 뇌는 그 모든 것을 현실로 경험한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이 우리의 뇌를 이용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내면 소통에 익숙하다는 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못했을까? 더 강하게 반박했어야 했는데. 이처럼 과거에 일어난 일을 되새기며 후회하거나 이 발표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 일이 잘못되면 정말 큰일 날 거야.
이렇게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경우 말이죠. 이런 생각의 꼬리를 물며 반복되는 상태를 부정적 반추라고 부릅니다. 부정적 반추는 뇌의 편도체를 과도하게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결과적으로 뇌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이렇게 되면 판단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더 깊은 불안과 좌절 속에 빠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인간관계 갈등의 근본 원인도 바로 이 부정적 내면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계속 과거의 대화를 반복하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상대와의 소통 대신 스스로 만들어낸 갈등에 빠지곤 합니다. 결국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죠. 싸움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그 상황을 계속 곱씹으며 상대방을 분노하게 되지만 그것은 곧 부정적 반추에 빠지는 것이며 본인을 분노하게 만들어 스트레스에 빠지게 만들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뇌는 명상을 하든 실제로 대화를 하든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명상을 통해 내면의 부정적 대화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부정적 내면 소통에 빠지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부정적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아,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명상이란 특별한 자세를 취하거나 특정 장소에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부정적 반추에 빠진 자신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모두 명상의 시작입니다. 부정적 내면 소통이 우리를 불안과 좌절로 이끈다면 긍정적 내면 소통은 정반대의 힘을 발휘합니다. 명상을 통해 긍정적 내면 소통을 훈련하면 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밀가루로 만든 알약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이고 복용시켰을 때 실제로 병이 호전되는 현상 말이죠. 이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뇌는 믿는 대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명상과 긍정적 확언은 이러한 플라시보 효과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나는 내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을 명상을 통해 반복할 때 뇌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의 태도, 행동, 그리고 환경까지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오하이오 대학의 한 연구는 스트레스와 통제감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문제풀이 실험을 했을 때 버튼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버튼이 없는 그룹은 소음 때문에 집중력을 잃고 문제풀이 성과가 떨어졌고, 버튼이 있는 그룹은 버튼을 누르지 않았음에도 소음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버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통제감을 느끼며 스트레스가 감소한 겁니다. 명상은 우리에게 이 버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가 언제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 불안을 줄이고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명상을 한두 번 한다고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내면 소통에 익숙해진 뇌를 재훈련하려면 그 시간만큼 꾸준히 긍정적인 내면 소통을 반복해야 합니다. 억만장자들이 명상을 실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부정적 반추에 빠뜨리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죠. 이때 자아가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우리는 나라는 개념을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의 뇌는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발달합니다. 특히 양육자와의 초기 상호작용은 뇌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전까지 양육자가 아기에게 말을 걸고 답하는 과정은
겉으로는 독백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이의 내면에 자아를 형성하는 중요한 소통입니다. 이런 초기 소통은 아이의 뇌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기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양육자의 목소리, 태도, 행동은 아이의 내면으로 스며들어 결국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자아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규칙, 사고방식은 모두 사회에서 비롯된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혼자 생각하거나 후회할 때도 우리는 사회적 규칙에 기반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생각하거나 양육자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 뒤 뇌를 촬영했더니 두 경우 모두 뇌의 같은 영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의 자아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양육자의 목소리와 내면 소통 방식은 아이의 뇌에 각인되고 아이의 자아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이 시기의 양육자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긍정적이었다면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역경도 이겨낼 회복 탄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면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사회적 적응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형성된 자아가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면 소통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 내면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들이 결국 우리의 자아를 만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라고 계속 생각하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어라고 반복하면 뇌는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고 자아와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내면 소통을 통해 나를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과거의 경험과 사회의 산물이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가에 따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특별한 자세나 환경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내면 소통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명상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여기서 몇 가지 간단한 명상 실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총 6가지이고 회원 전용 영상에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호흡 집중 명상입니다. 눈을 감고 편안히 앉은 상태에서 혹은 서 있어도 되고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됩니다. 코로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에만 집중해 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다시 자연스럽게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이 간단한 과정을 반복하면 뇌가 점차 차분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상상해서 뇌에 각인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비로소 뇌는 인식할 겁니다. 그것을 미래가 아닌 현실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는 심상화 명상입니다. 심상화 명상은 뇌가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특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눈을 감고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세요. 그 미래 속에서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환경인가요?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정까지 생생하게 떠올립니다. 이 과정은 뇌가 그 미래를 이미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며 그 미래를 향한 태도와 행동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킵니다. 심상화가 잘 되지 않으면 마인드 무비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편 가끔 우리 삶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나 긴장이 극에 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상황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데런 브라운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최면술사가 단순한 이야기 전환만으로 극적인 상황을 해결한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데런 브라운은 화려한 무대복 차림으로 호텔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취한 남성이 다가와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으면 왜 그러세요? 라며 맞대응하거나 회피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데런은 알고 있었습니다. 폭력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미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우리 집 담장이 4피트도 안 됩니다. 취객은 순간 어리둥절하며 뭐라고?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데런은 계속 엉뚱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집 담장 말이에요. 정말 낮죠. 그런데 스페인에서 살았을 땐 모든 담이 되게 높았어요. 이 황당한 이야기 덕분에 취객의 공격적인 태도는 점점 누그러졌고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여자친구와 싸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데런이 사용한 방법은 맥락 전환입니다. 공격성이 가득한 상대방의 내면 소통을 무력화하기 위해 갑작스러운 맥락의 전환으로 상대의 예상 반응을 깨는 것이죠. 사람의 뇌는 예측 가능한 반응을 기반으로 행동을 설계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뇌는 기존의 모델을 잠시 중단하고 새로운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긴장이 풀리고 상황은 평화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맥락 전환은 명상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소통에서 부정적 반추가 계속될 때 그 부정적 흐름을 끌어내고 다른 맥락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명상의 본질적인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못했을까? 라는 부정적 생각이 꼬리를 물 때, 갑자기 지금 내 코로 들어오는 숨에 집중해보자 라고 전환하면 부정적 흐름이 끊기고 뇌는 새로운 맥락으로 재구성됩니다. 이런 맥락 전환의 반복은 부정적인 내면 소통 습관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부정적 생각이 떠오를 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단순히 생각을 억누르는 대신 행동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냅니다. 갑자기 코로 들어오는 숨, 주변의 소리,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등 감각적인 요소에 집중해 보세요. 이는 부정적 흐름을 끊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데런 브라운처럼 자신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 초록빛 들판에서 걷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간단한 상상이 뇌를 새로운 흐름으로 전환합니다. 맥락 전환은 새로운 선택의 시작, 우리의 뇌는 패턴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패턴을 깨고 새로운 맥락으로 전환하면 뇌는 새로운 가능성과 선택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바꾸기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와 생각입니다. 하지만 명상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명상은 우리의 내면 소통 방식을 바꾸고 뇌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하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내면 소통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과 대답, 그리고 이야기들입니다. 나는 부족해. 내 삶은 바뀌지 않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내면 소통은 우리 뇌에 깊게 각인되어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하는지를 결정짓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내면 소통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면 뇌는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며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줍니다.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명상을 통해 생생히 상상하면 뇌는 그것을 이미 일어난 일로 받아들입니다. 억만장자들이 명상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끊임없이 상상하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고 선택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결국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한두 번의 명상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꾸준히 반복하면 부정적인 생각에 길들여진 뇌가 점차 긍정적인 흐름으로 재훈련됩니다. 이 반복 훈련은 단순히 우리의 뇌를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의 태도, 행동, 그리고 삶의 환경까지 변화를 일으킵니다. 부정적 반추에서 벗어나 더 나은 선택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명상을 통해 단 몇 분이라도 내면에 집중하고 원하는 미래를 그리며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보세요.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조용히 혼자서 성공한 사람들은 뇌의 활동 중 이것을 가장 잘 알았다. 우리의 뇌가 아직까지도 원시적이라는 것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생존 방식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변하고 있죠. 지구의 역사 45억 년을 생각해 봤을 때 농업혁명이 일어난 것은 고작 1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급격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진화론적으로 적응하기에는 1만 년은 짧은 시간이라 볼 수 있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은 1만 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만 뇌의 작동 방식은 여전히 1만 년 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삶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힘듦과 고통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 700쪽이 넘는 거대한 벽돌책인 내면 소통은 정말 내용이 좋기에 이번엔 다른 부분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23년 2월 27일 인플루엔셜에서 발행된 책입니다. 저자인 연세대 김주환 교수님은 뇌과학과 뇌영상 분석 기법을 이용해 내면 소통과 명상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뇌의 작동 방식이 내면 소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려주는 책이 됩니다. 제목만 봐서는 영성에 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과학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과학적으로 접근한 거죠. 책에서는 뇌의 작동 방식이 아직도 원시적이기 때문에, 즉 진화가 더디게 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인간의 삶은 빨리 변하고 있어 우리의 마음 상태가 힘들 수 있음을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우리 탓은 아니었군요. 뇌도 내 거니까 내 탓이 맞나? 어쨌든 뇌가 왜 그런지 김주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균세의 저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인류의 생존 방식이 3만 5천 년 전부터 비약적으로 달라졌다면서 이를 대약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현대인의 생물학적 구조가 3만 5천 년 전의 크로마뇽인과 유사하다는 걸 말해주기도 합니다. 진화는 매우 더디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크로마뇽인에게 비행기 조종수를 가르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의 구조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 구석기 시대 원시인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말해주는 거죠. 현대인이 원시적인 뇌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위기 상황에 대한 반응 방식에서 일어납니다. 뇌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온몸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체제로 몰입하게 됩니다. 원시인이 사냥을 하던 도중 멧돼지를 만났다고 가정해보죠. 멧돼지 몇 마리가 갑자기 공격해오면 원시인의 뇌는 이를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자신의 몸을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한 최적의 상태로 만들죠. 심박수를 올려서 근육세포에 많은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하고 어깨 근육, 목 근육, 안면 근육 등 일련의 근육들을 수축시킵니다. 평소 뇌는 소화기관에 많은 에너지를 보내는데 위기 상황에서는 소화기관에 보낼 에너지까지 끌어와서 근육으로 집중시키고 소화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책 중에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는 100년 전 일본 사람으로 이를 알았던 것 같네요. 그 일본인은 소화기관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보다 끌어당김에 에너지를 쓰라고 했죠. 그래서 평생 소식하고 당시 일본 내에서 대단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뇌는 소화기관 외에도 면역 시스템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요. 위기 상황에선 면역 기능도 급격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때 뇌는 편도체 중심의 신경망에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편도체는 위기 상황이 되면 일단 두려움과 공포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한 감정이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두려움과 공포가 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흔히 분노나 공격 성향으로 표출됩니다. 내면의 불안감을 외부에 대한 공격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이러한 감정을 우리는 분노라 부르죠. 그러니 분노는 사실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 되는 겁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신은 감정을 사랑과 두려움 이렇게 두 개만 만들었다는 글귀가 있는데요. 모든 감정이 이 두 개에서 뻗어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여튼 수렵 채집이 필요했던 원시 시대에는 이러한 뇌의 작동 방식은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원시인이 맞닥뜨리는 위협은 대개 근육의 힘을 통해서 싸우든지 도망치든지 해야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대인에게 생존의 위협을 가하는 문제들은 근육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 취업 면접을 앞둔 취업 준비생, 중요한 프로젝트 결과 발표를 앞둔 직장인에게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소화기능, 면역기능, 인지능력을 저하시키며 어깨, 목, 얼굴, 혀 근육 등을 수축시키는 스트레스 반응은 오히려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어버립니다. 현대인에게 중요한 부분은 뇌의 전전두 피질을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시적인 뇌는 아직도 편도체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시험을 잘 보거나 면접을 잘 치르려면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해서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오히려 편도체를 활성화해서 몸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심박수를 높이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며 집중력과 문제 해결력은 저하시키게 됩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 저자는 이를 알고 있어야 하며 마음 근력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 근력이라니? 전전두 피질이 담당하는 것이 마음 근력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 뇌의 작동 방식을 모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워만 하면서 이유를 알지 못해 문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이유만 찾으려 들기도 하죠.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자동적으로 편도체가 활성화될 때 머리의 앞쪽에 집중을 해보세요. 조 디스펜자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에서는 집중하는 곳에 에너지가 가는 과학적인 근거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생각은 전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집중하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따라서 현대인의 위기 상황에서도 편도체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면 그 에너지를 전전두 피질 쪽으로 집중시켜 보는 거죠. 그럼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마냥 두려워만 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이 되진 않으니까요. 전전두 피질은 뇌의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책들과 불교에서도 알아차리라는 것이 바로 이걸까요? 전전두 피질 중에서도 핵심은 내측 전전두 피질 중심의 신경망들인데요. 마음 근력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 이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활성화된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이 두 요소가 우리 뇌 안에서 시소처럼 작용하고 있는 거죠.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 피질은 비활성화되고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면 편도체가 비활성화됩니다. 그런데 편도체는 위기 상황이 외부에서 발생하면 자동적이지만 전전두 피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활성화시키려면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그러기 위해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 중 가장 기초는 알고 있음, 즉 알아차림입니다. 우리 뇌는 경험을 저장해 두죠. 필드라는 책에서는 뇌를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수신기가 작동할 뿐이라는 제안을 하기도 하지만 아직 밝혀진 것은 아니니 여기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가 저장한다는 개념을 쓰겠습니다. 심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실험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쾅 하는 소리를 들려줘 깜짝 놀라게 했더니 나중에 일상적인 소리를 들려줬을 때도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뚜껑 보고도 놀란다라는 속담은 바로 이러한 공포학습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네요. 와이프가 탁자에 물건을 세게 내려놓을 때 제가 느끼는 것과 비슷할까요? 화났나? 한편 편도체에 이상이 생긴 사람은 자극이 주어져도 활성화되지 않아 두려움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환자에게 공포에 질린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려주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은 알지만 자기 자신은 그로 인한 두려움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일반인에게 같은 비명소리는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짜증이나 두려움 등의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죠. 편도체에 이상이 생긴 사람은 뱀이나 거미를 가까이에서 봐도 놀이공원에 유령의 집을 가도 온갖 귀신이 출몰하는 공포 영화를 보면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반면 공황장애를 포함한 불안장애 환자에게는 편도체의 과도한 활성화가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메타 분석 연구 결과는 불안장애와 PTSD 환자가 일반인과 비교해 편도체와 뇌 섭렵이 과도하게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것이 두려움을 일으키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깨가 결리는 것이 편도체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근육들을 수축시킨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목과 어깨의 지속적이고 과도한 근육 긴장은 거북목을 만들고 목 디스크나 어깨 관절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몸을 망가뜨리고 마음 근력도 약화시킵니다. 즉 만성 스트레스 상황이죠.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뇌의 작동 방식이 이렇다는 걸 알고 있는 것과 어떤 상황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됩니다. 이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성공의 길을 걷고 있고 결국은 큰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죠. 특히 이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납니다. 피험자를 부정적 자극물에 노출시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고 이때의 뇌 활성화 상태를 측정한 실험이 있는데요. 피험자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 편도체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실시간으로 편도체 활성화 정도를 피험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만으로 편도체가 안정화된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알기만 해도 편도체가 안정화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죠. 한편 편도체와 전전두 피질 간의 연결망은 날 때부터 시소처럼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면서 교육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차츰차츰 발달합니다.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경험과 학습 혹은 감정 조절에 관한 훈련이 편도체와 전전두 피질 간의 기능적 연결망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10세 미만까지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 피질도 같이 활성화되다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시소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 피질은 비활성화되죠. 이 시기부터 자신의 의도와 의지에 따라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해서 편도체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면서 감정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자라죠.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시면 원시적인 뇌의 활동으로 편도체가 대단히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편도체 없애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했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매우 기분이 좋을 때, 관심 있는 대상에 주의를 집중할 때도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편도체가 부정적 감정의 유발이라고 획일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도체의 기본적인 기능이 두려움에 반응해 온몸에 긴장을 유발하는 것은 확실히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편도체의 활성화를 분노나 공격성의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는 것도 분명하다고 저자는 말해줍니다. 뇌의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될수록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모순된 결과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생각하는 걸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알고 있음과 알아차림만으로 편도체가 안정화된다는 것이죠. 알아차리게 되고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은 전전두 피질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명상만큼 좋은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앉아서 가부좌 트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서 따스한 햇빛이나 시원한 바람에 집중하면서 눈을 감고 그저 느껴보는 것도 명상의 일종입니다. 생각을 비우고 편도체 활성화를 안정화시키는 거죠. 위기 상황은 외부에서만 자극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부에서도 위기 상황을 혼자 만들기도 합니다. 그게 생각과 상상력입니다.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걱정을 하게 되고 두려워지는 것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증거가 되죠. 하지만 여기서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편도체가 활성화된 거구나 하고 편도체를 안정만 시켜줘도 전전두 피질이 마치 시소처럼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걱정이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혹시 알아차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서 설명에서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성장하면서 교육과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차츰 발달하는데 유년기나 청소년기의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경험과 학습 혹은 감정 조절에 관한 훈련이 편도체와 전전두 피질 간의 기능적 연결망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가 장미를 보고 모두 다르게 느끼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뇌에서 능동적 추론을 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 능동적 추론이 교육과 환경의 영향이 바탕이 되게 됩니다. 여기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림자가 있는데요. 어떤 동물의 그림자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딱 떠오르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동물입니다. 개가 아니라 고양이였습니다. 이렇게 뇌는 환경과 학습에 따라 자동적으로 추론하여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착시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모든 물건이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걸 영성 관련 책에서는 자아와 본래의 나로 설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책에서는 배경자아와 경험자아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배경자아는 그저 지켜보는 자이고 경험자아는 실제 경험을 하는 나이죠. 우리는 기존의 습관 때문에 일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대상과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직접 바라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배경자아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경험자아가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주어지는 경험들을 느끼고 체험하는 자아라고 한다면 배경자아는 그러한 경험자아의 스토리텔링을 들어주고 알아보고 알아차리는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자아입니다. 그렇기에 경험자아는 고통과 괴로움도 느끼고
즐거움과 행복감도 느끼지만 배경 자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경험 자아를 조용히 알아차릴 뿐입니다. 뇌에 대한 작동 방식을 몰라도 이렇게 두 개의 자아가 우리 안에 공존함을 알고 있어도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딱 연결이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알고 있음과 알아차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만이 조용히 남들 눈에 띄지도 않고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만이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위기 조절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알아야 감정이 조절되고 전전두 피지를 활성화시켜서 위기 조절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한편 저는 상상을 할 때 마인드 무비를 본 후 명상을 하는데요. 그러면 마인드 무비에 나온 이미지가 명상을 할 때 선명하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시각화가 잘 됩니다. 거기서 상상을 하며 아예 살아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느끼는 감정들도 고스란히 느껴보는 거죠.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전전두 피질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는 감정 조절이 잘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올라가게 되어 더 효율적인 일처리나 창의적인 영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그 상상은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화면에 나오는 여자의 의족은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르죠. 이는 영화를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의족은 에이미 멀린스가 자신을 위해 제작한 겁니다. 그녀는 선천적으로 종아리뼈가 없이 태어나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가 없죠. 그러나 그녀는 현재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녀는 운동선수이면서 모델이기도 하고 영화배우이기도 하며 동기부여 강연자로 한계를 뛰어넘는 전설적인 여성이라는 칭호가 따릅니다. 그녀는 1살 때부터 의족을 착용하고 걸음마를 배웠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넌 남들과 다를 뿐 못하는 것은 없다는 사고방식을 심어줍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다른 방식으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에 입학 후 육상 선수로 활동했고 1996년 애틀란타 패널림픽에 출전하기도 합니다. 100m 달리기와 멀리뛰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1999년 런던 패션 위크에서 패션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쇼 무대에 등장합니다. 세계 최초의 장애인 슈퍼모델이 되죠. 이후 배우로도 활동하며 영화 킹스맨에서 그녀가 디자인한 의족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테드 강연에서 그녀는 역사에 남을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내 다리는 내 약점이 아니라 내 가장 큰 무기다. 다리가 약점이 아니라 가장 큰 무기가 되었죠. 그녀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모두 가지고 있지만 사람마다 모두 다른 높낮이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김주환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회복 탄력성. 지금은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교수님이 처음 이렇게 쓰셨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이 회복 탄력성 테스트를 실제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이 김주환 교수님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위즈덤 하우스에서 2011년 3월 17일에 초판이 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잘 나가는 스테디셀러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2009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를 추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이상목 교수님은 국비 장학생으로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전도 유망한 해양 지질학자였습니다. 그는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탐험가이기도 했죠. 그의 나이 45세인 2006년 여름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보통 전신마비 환자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을 부정하며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죠. 평균 3년이 지나서야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비로소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교수님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6개월 만에 일상생활로 복귀하죠. 그러나 전신마비는 그대로입니다. 일밖에 모르던 내가 사고 후에 오히려 희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큰 행운아입니다. 사고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진 면도 있다.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고 집착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자기 개발과 끌어당김을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에게 한계를 씌우지 말자. 나도 100억이든 1000억이든 충분히 벌 수 있어. 이 금액을 난 끌어당길 거야. 이것도 일부 맞지만 이상목 교수님처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때 그것이 돈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임은 새로운 내면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문 뒤에는 무엇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완전 똑같은 형태로 있진 않아도 유사한 형태로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은 도대체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에이미 멀린스처럼 이상목 교수님처럼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꼭 그들처럼 너무 힘든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 인생은 항상 난관에 맞닥뜨리곤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빠르게 회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가? 회복 탄력성은 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인지과학은 자신의 실수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돕는 특별한 뇌 기제가 존재함을 밝혀냈습니다. 실수 관련 부적전이로 알려진 뇌파 신호를 알게 된 거죠. 이것은 대략 실수가 일어난 직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0.04초와 0.1초 사이에 관찰됩니다. 이것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잘 탐지하며 스스로의 수행을 정확히 평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열린 자세를 지닌 뇌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의 뇌는 스스로의 실수를 보다 잘 모니터링하는 습관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책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마디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실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다. 그들의 뇌는 습관적으로 보다 더 과감하고 도전적이어서 늘 새로움을 추구한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긍정적인 뇌의 특징이다. 이 말은 만약 회복 탄력성이 본인이 낮다면 이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뇌에서 긍정적인 회로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습관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극명하고 분명한 차이는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완벽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 친구를 예로 들면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친구의 수입과 습관적으로 긍정적인 친구의 수입이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럼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뇌 회로를 장착시켜 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기 전에 뒷선의 미소를 알게 되면 훈련이 매우 편해지실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 뒷선의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당신의 뇌는 높은 수준의 긍정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회복 탄력성을 통해 평생 좋은 팔자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기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하커와 켈트너의 연구에 따르면 환한 긍정적 미소를 지었던 뒷셈 미소 집단은 인위적 미소 집단에 비해 훨씬 더 건강하였으며 병원에 간 횟수도 적었고 생존율도 높았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훨씬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이혼율도 더 낮았다. 평균 소득 역시 뒷셈 미소 집단이 훨씬 더 높았다. 한마디로 같은 해에 같은 대학을 졸업한 여대생들 중에
뒷센의 미소를 지었던 여성들이 훗날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 실험은 한 대학의 졸업 앨범에서 광대가 올라가고 눈도 반달 모양으로 웃는 사람을 추적하여 연구한 겁니다. 이를 뒷센의 미소라 부릅니다. 웃을 때 광대뼈 근처와 눈꼬리 근처의 얼굴 표정을 결정짓는 근육을 뒷센이 발견해서 이름 붙여졌죠. 반면에 인위적인 미소는 눈은 그대로 있고 광대만 올라간 미소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예쁘냐 안 예쁘냐 하는 외모는 그 사람의 건강이나 행복한 결혼 생활 혹은 소득 수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테스트에서 회복 탄력성이 낮게 나왔다면 먼저 뒷선의 미소를 짓는 연습부터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웃는 자신의 얼굴을 자주 보면 뇌 속에 긍정적인 회로가 형성되기 시작할 것이고 3개월이면 부정적이었던 나는 아예 없어질 것이라고 책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에서 또 가장 마음에 든 문구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자 행복의 원리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만 우리는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의 뇌는 그렇게 진화되어 왔다. 공동체의 행복에 봉사하도록 우리의 뇌는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 우리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인간 종족인 네안데르탈인과 달리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서 답은 호모사피엔스만이 공동체 협력을 알았다고 설명합니다. 진화적으로도 맞다는 이야기가 되죠. 또한 이 이야기는 이것도 담겨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상대의 손에 항상 들려 있습니다. 즉 내가 행복을 바라면 상대의 손에 내 행복이 들려져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행복을 얻으려면 상대를 행복하게 해줘야 나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살기 위해 인간은 이미 디자인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우리 인간은 즐겁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서로 행복을 나눠줘야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성이 높아지면 남을 더 배려하고 더 도와주고 기부와 봉사 활동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구 필요 없이 그걸 몸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있죠. 진우션의 션님이 그렇지 않을까요? 이분은 기부 액수가 보통 사람들이 자기 것이길 바라는 액수가 됩니다. 책은 이렇게도 말해줍니다.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착한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도덕적인 이야기만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바라고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라고 도와주는 것은 책에서 말하는 세상의 이치에 이미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한편 즐겁게 살기 위함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자기 조절 능력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조절 능력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첫째로 스스로의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 감정과 건강한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며 둘째로 기분에 휩쓸리는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이고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처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다. 자기 조절 능력만 높아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책에서는 이런 능력들을 키우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과학적인 근거와 더불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곧 나올 제 책에서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요. 의식이 너를 하도 사랑해서 너가 깨닫지 못하면 계속 같은 일을 너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그때 너가 하는 선택에 따라 너의 마음 크기가 달라질 것이다. 인생을 돌아보면 상황이 다른 것 같지만 근본은 똑같았던 일들이 저에게 무수히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럴 때 자기 조절 능력이 높았다면 반복 횟수가 확연히 줄었겠죠. 바로 실수를 알아차리고 피드백을 수용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아쉬운 부분이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이걸 알고 나서 확연하게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매우 만족합니다. 자기 조절 능력을 높이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것에 확실하게 도달할 수 있게 될 겁니다.